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본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 주도 연합뉴스 TV에선 다양한 뉴스들을 발빠르게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 TV를 말한다의 김경호입니다. 최근 반도체 고점 논란으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국내 증시가 이번에는 중동발 군사적 긴장감이라는 초대형 악재를 만나며 또다시 깊은 하락의 늪에 빠졌습니다. 지난 7월 8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시에 5% 넘게 폭락하며 이른바 검은 수요일의 공포가 자본시장을 강타했는데요. 반도체 업황 우려에 지정학적 위협까지 겹치며 시장의 변동성이 극에 달한 지금 연합뉴스 TV는 이 금융시장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요? 보도는 중동 리스크가 재발하면서 장중 한때 코스피 7,000선마저 위협받았던 긴박한 시장 상황을 타전했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 넘게 폭락하며 마감했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나란히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기사는 이러한 폭락의 원인으로 삼성전자의 역대급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퍼진 반도체 업황 피크아웃 우려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 이란 간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를 꼽았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장주들이 5에서 6%대 급락했고 외환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주식 예탁증서 상장 이슈에 따른 달러 유입 기대감으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 아래로 급락하며 마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시장이 가장 혼란스러운 시점에 증시 폭락의 다각적인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했습니다. 주가가 떨어졌다는 현상 중계에 그치지 않고 중동 리스크와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 그리고 외환시장의 특수 요인인 SK하이닉스 ADR 상장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증시 보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공포의 전염입니다. 보도는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주가는 폭락했다는 역설적인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은 단순히 피크아웃 우려가 확산됐다는 시장의 지배적인 분위기를 수동적으로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우려가 과연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과도한 심리적 위축 때문인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빠지는 미스매치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의 엇갈리는 시각을 세밀하게 비교해 주었다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보다 차분하고 균형 잡힌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기구가 내놓는 경제보고서는 한 국가의 경제 재력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중요한 거울입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와 연금, 그리고 재정정책 전반을 진단한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연합뉴스 TV는 심층적인 경제 뉴스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보시죠. OECD는 한국의 부동산 세제 구조에 대해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보유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의 보유세 비중이 OECD 평균인 56%의 절반 수준인 29.4%에 불과해 왜곡이 심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5년까지 국민연금 수급 및 납입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대내외적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고소득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재정 부담이 큰 유류세 인하와 최고 가격제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분량이 방대하고 다소 딱딱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경제 보고서를 시청자의 관심도가 높은 핵심 의제 중심으로 압축해 전달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나 2060년 노년 부양비 80% 같은 구체적인 통계 지표를 시각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보도의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나아가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OECD 담당 과장의 인터뷰를 나란히 배치함으로써 권고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식과 국제기구의 진단을 균형 있게 보여준 짜임새 있는 보도였습니다. 그러나 OECD의 권고 사항이 지닌 국내 정책 기조와의 충돌 가능성과 민생 현실에 대한 입체적 분석이 생략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국제기구의 이러한 정석적인 권고안이 실제 우리 경제 현장에 적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영향력도 함께 짚어주어야 합니다. 숫자로 보여주는 성적표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정책과의 함수관계를 풀어주는 해설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가혹하고 어두운 단면을 마주할 때 언론은 단순한 고발자가 아닌 사법 정의와 사회 안전망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극도의 영양 결핍으로 목숨을 잃은 생후 19개월 아동의 비극적인 사망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충격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피고인의 죄명을 둘러싼 법리적 쟁점과 사회적 안전망의 구멍을 연합뉴스 TV가 어떻게 들여다보았는지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생후 19개월 된 딸을 상습적으로 방치해 영양 결핍과 탈수로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숨진 아이의 몸무게는 또래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7kg에 불과했고 사망 전 최대 67시간 동안 방치되는 등 극심한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친모가 매달 300만 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개인 취미 생활을 즐기는 등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친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계선 지능인으로서 양육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겪은 점, 그리고 사회 안전망 부재 속에서 벌어진 우발적 사고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며 아동학대 살해죄 인정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자칫 감정적 비난에만 치우치기 쉬운 아동학대 사건을 법리적 쟁점과 구체적인 팩트 중심으로 차분하게 짚어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단순히 경제적 빈곤 때문에 발생한 비극이 아니라 양육 의무의 완전한 포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의 미필적 고의 주장과 피고인 측의 경계선 지능 및 사회 안전망 부재라는 항변을 균형 있게 배치하여 다가올 선고 공판의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를 시청자들에게 객관적으로 전달하려 노력한 점이 돋보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참혹한 사건을 다룰 때 미디어가 반드시 짚어야 할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기사 말미에 피고인 측 변호인의 입을 빌려 사회 안전망의 부재라는 표현이 언급되기는 했습니다만 언론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피고인이 정부로부터 매달 3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복지급여를 받고 있었음에도 그리고 경계선 지능인이라는 인지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왜 행정당국과 지역사회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는지 그 공백을 날카롭게 질문했어야 합니다. 혐오와 편 가르기가 가시적으로 드러날 때 갈등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화해와 치유의 성숙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언론이 수행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저널리즘의 기능일 것입니다. 고교 야구 경기라는 청소년 스포츠 현장에서 터져나온 역사 왜곡 구호 사태와 이에 대해 엄격한 징계 대신 따뜻한 용서와 포용의 손을 건넨 피해 당사자들의 소식이 전해져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고교 야구 경기 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은 배재고등학교 야구부를 위해 피해 당사자 격인 광주제일고등학교 측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내용입니다. 광주일고 교장과 총동창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야구장은 치열한 승부의 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배움의 장이라며 학생들이 경기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징계를 선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앞서 배재고 야구부 측은 광주일고를 직접 찾아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반성의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광주일고가 보여준 포용의 행보가 향후 재심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우리 사회의 만연한 갈등과 단죄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용서와 화해라는 신선하고 긍정적인 가치를 전면에 부각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습니다. 자칫 자극적인 폭로전이나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쉬운 학원 스포츠 내의 갈등 상황을 다루면서 양교가 갈등을 봉합해 나가는 구체적인 과정인 직접 사과와 5.18 민주묘지 참배, 그리고 선처 기자회견까지의 타임라인을 차분하게 짚어냈습니다. 또한 광주일고 교장과 총동창회장의 인터뷰를 균형 있게 배치하여 단순한 온정주의가 아닌 징벌보다 교육이 우선해야 한다는 어른들의 책임감 있는 메시지를 시청자들에게 깊이 있게 전달했습니다. 갈등을 키우는 미디어가 아닌 화해의 가치를 지키고 대안을 모색하는 뉴스, 그것이 시청자가 원하는 공익 보도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미연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미연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에 방송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유명 관광지 대신 한적한 시골로 모여드는 새로운 여행 방식, 촌캉스를 조명했습니다. 진정한 힐링과 새로운 인연을 찾아 시골을 찾는 MZ세대, 또 시골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농촌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도 함께 담았는데요. 도시의 현실적인 고민은 잠시 내려놓고 낭만 있고도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들은 과연 어떤 매력에 이끌려 농촌을 찾게 된 걸까요? 지역 관광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 촌캉스의 현장을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다가오는 휴가철. 이전과는 다른 독특한 휴가 방식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호텔 대신 작은 마을의 시골집을 선택하는 요즘, 이른바 촌캉스라는 말까지 등장했는데요. 이번 방송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유명 관광지보다 농촌에서 힐링하기를 선택한 새로운 여행 방식을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촌캉스는 시골을 뜻하는 촌, 휴가를 뜻하는 바캉스의 합성어인데요. 많은 이들이 도시 대신 시골에 빠져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푸르고 맑은 풍경이 펼쳐진 강원도 홍천으로 향합니다. 주말이 되면 이곳으로 청년들이 모여드는데요. MZ세대 민경 씨와 광식 씨는 각박한 삶에서 벗어나 촌캉스로 힐링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왔다고 합니다. 이름도 나이도 모른 채 그저 닉네임만으로 서로를 부르는 이들. 모든 게 낯설 법도 하지만 곧 소중한 인연이자 친구가 됩니다. 그들은 어색함도 있고 유쾌함으로 몰아치는 진행자에 모두 무장 해제되는데요. 청년이장 뿜뿜이로 활동하는 전이철 씨는 시골로 오는 이들이 사회적 지위는 있고 특별한 경험을 하며 친구까지 만들 수 있는 게 촌캉스의 매력이라고 자부합니다. 민경 씨는 일에 대한 불안함에 노트북을 들고 왔지만 그것조차 잊고 즐겼다며 정말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홍천에서 운영되는 촌캉스 프로그램은 허름했던 4년 전의 이곳을 청년들이 손수 리모델링해 구성한 시골 체험 프로그램인데요. 지역관광 천년기업 총괄이사 조현우 씨는 나날이 심각해지는 지역과 인구의 소멸 문제를 우리만의 방식으로 해결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여러 인연이 운명처럼 모인 시골의 밤. 모닥불 앞에 앉아 불멍의 시간을 가집니다. 청춘들은 각자의 고민을 음악과 함께 잠시 내려놓는데요.
시골에서 만끽할 수 있는 여유와 위로에 이들이 원하는 즐거움까지 더해지니 그 자체로 MZ세대가 촌캉스에 빠진 이유가 됩니다. 한편 K농촌도 외국인들에게 관심받는 문화가 되어갑니다. 코로나 이후 주춤했던 외국인 관광객이 해마다 늘어 2025년엔 1,800만에 이르렀는데요. 최근엔 외국인 관광객도 시골을 찾아오는 방식으로 점차 바뀌고 있었습니다. 과거엔 서울과 제주 등 유명 관광지를 둘러보는 게 중심이었다면 이젠 일상을 직접 경험하는 생활형 관광의 비중이 더 높아진 건데요. 단종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영화의 흥행으로 영월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번엔 이곳 영월로 향해봅니다. 수백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만들어진 동강은 다양한 레포츠를 즐기는 대표 관광지인데요. 최근엔 외국인 관광객도 이곳에서 리버버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잔뜩 설레는 표정으로 강물에 뛰어드는 그들인데요. 동강 물줄기를 따라 온몸으로 즐기는 리버버깅은 동시에 아름다운 전경을 즐길 수 있는 수상 스포츠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모두 복잡한 생각은 지우고 힐링을 통해 마음까지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는 국적을 넘어선 인기로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직접 경험하길 원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지역 방문율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한양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이훈 교수는 외국인 방문객이 지역에 가서 비용을 쓴다는 건 지역 경제에 굉장한 도움이 돼 지역 소멸을 막는 큰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역마다 특색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촌캉스. 저마다의 색깔로 방문객을 환영하는데요. 지역 주민들은 모두에게 열려 있는 만큼 촌캉스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는 한 번만 찾는 촌캉스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제2의 주민이 되도록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방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촌캉스는 아이디어와 콘텐츠가 결합해 지역 관광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잠깐이라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여유를 되찾는 시간을 주는 촌캉스. 촌스러움은 더 이상 낡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번 여름을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선택지가 된 촌캉스의 무한한 발전을 응원하며 영상은 마무리됩니다. 자,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미연 학생 이번 여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저는 촌스러움은 더 이상 낡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시골은 익숙하지만 조금은 오래된 공간으로 여겨졌던 것 같은데요. 이번 방송을 보면서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유와 따뜻함, 또 사람을 이어주는 힘이 여전히 큰 매력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촌캉스가 우리나라 지역만의 고유한 매력을 잘 살리면서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많은 이들이 농촌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여행 문화로 계속해서 발전해 가길 기대해 봅니다. 예, 농촌의 새로운 발견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미연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숫자 하나가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4천여조 원,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그린 반도체 청사진에 온 나라의 시선이 쏠렸는데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이 거대한 그림을 언론은 어떻게 담아냈을까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양대학교 김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달 29일이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 등을 육성하는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먼저 어떤 내용이었는지부터 간략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 보고회 형식의 행사는 꾸준히 있어 왔는데요. 이번에는 민간 기업의 투자 계획을 엮어 정부 정책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국민 보고회와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합뉴스TV는 지난달 29일에 2시간 동안 진행된 국민 보고회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공개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한 세 가지는 반도체와 피지컬 AI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를 의미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밝힌 투자 규모는 4,755조 원입니다. 예. 작년 우리나라 1년 예산 673조 원인데요. 우리나라 예산의 약 7배에 달하는 투자금이 투입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동아일보는 이날 행사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을 소개하였습니다. 예.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그룹 최태현 회장의 참석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룹 차원의 지방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특히 정부 정책에 민간 기업 총수들이 직접 나서 화답했다는 것만으로도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상징성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 한겨레는 국민보고회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발언을 보도하였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 이 사업에 대한 직할 담당관을 두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직접 신속하게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속도를 내고 민간 기업이 실질적 투자와 실전이 함께 동반된다는 점에서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침체되어 있는 지방 경제에 얼마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줄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800조 원을 투입하게 되는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인데요. 위치 선정에 대해서 언론마다 각기 다른 기대와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어떤 보도가 있었고 또 각각의 근거는 적절한지 좀 짚어볼까요? 네.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이 바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입니다. 예. KBS 보도에 따르면 웨이퍼를 가공해 반도체로 만드는 전 공정 생산 거점은 현재 국내에 5곳입니다. 삼성전자는 기흥과 화성, 평택 등 3곳에 공장을 두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청주와 이천에 2곳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이들 양사가 총 800조 원을 투입해 서남권에 공장 4기를 더 짓는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의 핵심은 물과 전력, 인력 수급인데요. 동아일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민보고회를 통해 기존의 생산 거점은 물이나 전력 공급 측면에서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용수가 풍부하고 특히 신재생 에너지가 풍부한 곳이 바로 서남권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타당성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민주당 역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계획의 정당성을 강조하였습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생산, 혁신, 정주가 융합된 기업형 첨단 도시를 서남권에 조성하여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일부 지역 정치인들은 위치 선정을 두고 우려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충청권 국민의힘 정치권에서는 충청권은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물과 인력 등의 공급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논리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강한 어조로 정부를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연합뉴스TV는 국민의힘의 서남권 반도체 비판 목소리를 보도하였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대기업 돈을 동원한 관치경제의 상징이라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예. 특히 부울경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반발 기자회견에 나서면서 예. 호남 투자 기준을 알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또한 유승민 전 의원은 호남 소외론을 정면 반박하며 원점에서 다시 검증해 호남과 영남에 분산 투자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랬군요. 정부는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력, 용수, 또 향후 업황까지 현실적인 문제를 짚어보는 보도도 많이 있었는데요. 관련 보도 평가해 주실까요? 네.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후 많은 언론들이 전력과 용수 등 실제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이 되는 요소들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많이 다뤘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뉴스원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보도하였는데요. 전문가들은 우선 지방 투자라는 이번 발표의 방향성과 추진 속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는 것입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장은 상당한 이익이 나오는 반도체에 선제적 투자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한계가 있는 수도권의 생산성을 감안해서 지방으로 거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만 전력과 용수, 향후 업황을 두고 전문가들은 엇갈린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서남권이 필요한 막대한 전력 용수 확보가 이번 프로젝트의 최대 과제가 될 것이라는 공통된 견해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종환 상명대 교수는 투자 속도를 조절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전력이나 용수, 인력은 해결 가능한 문제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권남훈 원장은 전력, 용수, 그리고 인재 문제 중 특히 안정적인 전력 확보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전력 문제가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연합뉴스는 정부의 원전 활용 가능성을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예. 김성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원전이나 LNG와 같은 에너지원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언론은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성패가 투자 계획을 뒷받침할 전력과 용수, 인재 확보, 그리고 시장 상황 변화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의 그리고 기업의 대응에 달려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랬군요. 자, 말씀해 주신 대로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죠. 투자 배경이라든가 전망까지 짚어봐야 될 문제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관련한 언론 보도들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말씀 주신 대로 이번 프로젝트는 기대만큼이나 현실적인 과제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언론은 특히 반도체 산업의 지속성에 대해 보도를 하였습니다. 예. 한겨레는 업황이 꺾이면 결국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반도체 글로벌 수요 감소와 공급난 해소 시점이 이르게 온다면 업황이 꺾이게 되고 결국 기업들의 호남 투자 계획은 미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은 현재가 유례없는 반도체 초호황기라고 진단하면서 향후 공급 과잉으로 업황이 꺾이게 되면 업체들의 생산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예. 실제로 삼성전자는 메모리 업황이 부진했던 2019년에 설비 투자를 당초 계획 대비 20%가량 줄인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대규모 투자 계획 역시 업황이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론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일부 언론은 대규모 발표 이후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하기도 하였는데요. 매일경제는 이번 투자 계획을 확정된 설비 투자라기보다 장기적인 투자 계획이면서 발표한 투자 규모도 최대치를 제시했다라고 보았습니다. 예. 결국 반도체 업황 현황이나 소부장 생태계 조성 등 여러 조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연합뉴스는 메가 프로젝트가 장기적 관점에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규제 합리화와 인재들의 실질적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랬군요. 사실 국가의 어떤 백년지 대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거대 프로젝트를 놓고 언론도 어느 한쪽의 프레임으로 치우치지 않는 게 중요할 텐데요. 어느 때보다 그래서 역할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방 소멸 문제는 오랫동안 뚜렷한 해법을 찾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입니다. 예. 수도권보다 지방의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청년들 역시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단순히 지방 소멸을 막는 차원을 넘어서 지방의 미래 첨단 산업의 성장 거점으로 뭔가 육성하겠다는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수도권을 제외하면 5개의 광역시와 1개의 특별자치시 그리고 여러 도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네. 메가 프로젝트의 혜택이 모든 시도에 골고루 돌아가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정부와 기업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을 택했고 예. 그 결과 일부 지역은 대규모 투자와 성장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반면 다른 지역은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이 경계해야 하는 것은 지역 갈등 프레임으로 이번 메가 프로젝트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지역 갈등 프레임은 결국 분열을 조장할 뿐이죠. 특히 현 시점에서 어느 지역이 더 많은 혜택을 받았고 또 반대로 어느 지역은 손해가 보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투자 계획의 성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특정 지역만을 위한 투자로 보여지나 장기적으로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언론은 이번 메가 프로젝트를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정책의 의미와 과제를 함께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또한 언론은 이번 메가 프로젝트가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또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예. 특히 현재 가장 큰 과제로 꼽히는 전력과 용수 확보, 그리고 인재 유치, 산업 생태계 조성 등 핵심 기반이 계획대로 잘 마련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후속 취재를 통해 심층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제는 단순히 투자 규모를 전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업의 실행 과정과 실현 가능성, 그리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성까지 검증하는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언론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